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해도 됩니까? 글자 하나 때문에 잡혀가고 맞고 죽기까지 한 민족. 그런데 그 글자를 국경일로 기념하고 제국에 맞서 지켜냈고 AI도 놀라게 했고 심지어 다른 나라가 빌려다 썼습니다. 그걸 보고 이탈리아 학자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글자가 아닙니다. 국민이 만든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마르첼리니입니다. 유네스코 산하 글로벌 문자 보존 연구소에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프리카 소멸 위기 문자 복원 프로젝트 팀장이었는데 2024년 3월 제 연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보고서를 하나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디지털 문명에서 문자의 생존 조건, 한글은 왜 예외인가? 솔직히 처음엔 웃었어요. 문자 생존은 기술력이 아니라 사용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그런데 보고서를 다 읽고 나니까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문자는 통계를 뒤엎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7천여 개 언어 중에서 디지털 전환에 완벽하게 적응한 문자는 10개도 안 됩니다. 그중 9개는 라틴계, 하나는 한글이었어요. 그게 저를 멈춰 세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문해율 최상위에 있으면서 디지털 문해력도 2위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통 문자 대부분이 특히 비라틴계 문자들이 디지털 전환기에 무너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도대체 뭐지? 왜 이 나라는 문자 하나로 이렇게 버텼을까? 처음엔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했죠. 정부 주도든 기술 투자든 뭔가 외부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그 순간부터 제 연구는 시작됐습니다. 출국 전 한글의 기본 구조부터 학습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된 한글은 자음 14자, 모음 10자로 이루어진 표음 문자더군요. 이미 그 시점에서 의아했습니다. 지금의 표음 문자들은 대부분 수백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쳤는데 한글은 처음부터 완성된 체계로 나타났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도처에 있는 한글 간판들이었어요.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니 영어와 한글이 함께 표기된 곳이 많았지만 두 문자의 시각적 무게감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글이 훨씬 더 주도적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태국 등지에서는 로마자와 자국 문자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명확하게 한글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정리하다가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서로의 메시지를 보며 그거 맞춤법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10대 아이들이 맞춤법을 자발적으로 교정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상 같았어요. 다음 날 서울 강북구의 한 문해교육교실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80이 넘은 어르신 한 분이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글자 하나가 사람을 울릴 수 있다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은 커졌습니다. 한글은 단 24자로 1만 단어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음소 조합 문자이고 유니코드에서 가는 기억 플러스 R로 분해 저장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음성인식, 검색 자동 완성, AI 학습 정확도에서 한글이 전 세계 최적화 문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를 만나 이 주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한글이 AI 시대에 강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구조 자체가 정보 처리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는 한글의 놀라운 구조적 특성을 제게 설명해줬어요. 첫째, 한글은 철저히 발음 중심의 문자입니다. 영어처럼 노와 나우가 다르지 않아요. 들리는 대로 적고 적힌 대로 읽습니다. 이건 음성인식 AI에게 천국과도 같은 구조죠. 둘째,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한 글자 안에서 조합됩니다. 이건 텍스트 압축률을 높이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손실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셋째, 한글은 기본 형태소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새 단어를 만듭니다. 이건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 학습하기에 완벽한 구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한글은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든 우연의 기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유네스코 내부 연구진은 종종 농담처럼 말한다고 들었어요. 한글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만든 줄 알았다고요. 그만큼 구조가 완벽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기술자의 시선이었거든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문자의 탄생이었어요. 서울 세종로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을 때 진짜로 그 기록을 봤어요. 세종실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1443년 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3년 뒤인 1446년 백성들을 위해 반포했다는 기록이요. 그 근거 문장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이를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니 새로 28자를 만들어 쉽게 익히도록 하노라. 이 한 문장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럽의 군주들이 대부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성을 쌓고 전쟁을 일으키던 시기에 이 동양의 군주는 소외된 평민들이 자신의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창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생각을 쓸 수 없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글로 남을 수 있다고 왕이 직접 보장해 준 거예요. 세종대왕은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백성을 가르치려 든 게 아니라 백성이 스스로 읽고 쓰도록 구조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유형의 지도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양의 르네상스 군주 중 누구도 백성의 문해를 위해 글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부터 달랐다는 증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걸 지배층이 아니라 피지배층을 위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자 일부 양반 지식인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지식은 권력의 독점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은 다르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문자를 만들었고 그걸 막으려는 상류층을 무시하고 직접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창제 원리였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구조를 보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조합해 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한글의 기본 철학입니다. 음성학과 철학, 우주관까지 들어간 문자라니. 박물관을 나서며 벽에 걸린 세종대왕의 초상을 보았습니다. 묘하게 미소 짓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가 만든 글자가 600년 뒤에 이방인 하나를 이렇게 전율하게 만들 줄은. 한글은 문자이기 전에 선언입니다. 말하는 자는 써야 하고 쓰는 자는 자유롭다.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그 다음이었죠. 한 나라의 문자를 없애려 한 제국의 시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민중의 전쟁.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신의 보존이었고 기억의 사수였죠. 한국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병합하고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가장 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언어 말살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를 부정했고 언어를 통제했고 결국 한글 교육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1938년 조선 총독부는 모든 초중등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일본어만 가르쳤죠. 신문사, 출판사, 서점도 통제했고 한글로 된 책과 교재는 압수됐고 심지어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건 문자의 속어였고 존재의 지우개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진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의 학자들은 한글 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만난 역사학자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해줬습니다. 1942년 일본 경찰은 조선어학회를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몰래 한글 사전을 집필하고 있었고
당시 일제는 이걸 불온문건 제작으로 간주했죠. 33명이 체포됐고 고문 끝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방 후 그들은 감춰둔 원고를 다시 꺼내서 사전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학자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 시골 교사들, 심지어 여성들까지 비밀리에 야학을 운영하며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의 시청각 교실이 아니라 산속 움막, 지하 방공호 같은 곳에서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한글은 총도 없고 칼도 없었지만 제국에 맞서 싸운 문자의 무기였어요. 역사학자는 먹먹한 눈으로 말했어요.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우리 민족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었습니다. 문자가 살아있으면 역사가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으면 정체성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한글부터 없애려 했어요. 저는 유럽 문자의 역사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가 망하자 지배층의 전유물이 되었고 한자는 문화권 밖에선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제국이 들어왔을 때 가장 치열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걸 버틴 건 국가가 아니었고 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서서 한글 간판이 가득한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한때 금지당했고 감시받았고 고문당한 기록이었구나.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써낸 민족이라니. 훈민정음을 만든 건 세종이었지만 지켜낸 건 수많은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문해율이 22%였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저조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문자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삶의 기반이 무너졌고 무기보다 식량이 더 시급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한국인들은 글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붙들었죠.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글을 되찾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 한국의 성인 문해율은 약 22%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 99% 이상으로 진입했어요. 그건 국가주도 교육 시스템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거기엔 정말 상상도 못할 국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향토사학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54년 겨울 땔감 대신 장작을 아끼기 위해 비닐 조각 위에 손가락으로 가나다를 쓰며 공부한 농부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 추위 속에서도 글을 배워야 했을까요?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글을 그렇게 외워야 했을까요? 사학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시 문맹이라는 건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어요. 글을 모르면 계약서에 속고 관공서에서 무시당하고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해는 기술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기 전국에 수천 개의 야학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한국교육청 기록보관소에 보면 1950년에서 80년대 야학 운영 기록이 빼곡히 남아있어요. 지붕도 없는 움막, 천막 교실, 심지어 소먹이 창고에서까지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칠판이 없으면 땅바닥에 글자를 그렸고 종이가 없으면 나뭇가지에 파서 외웠다고 하더군요. 문자를 잃으면 자신이 사라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해교육관을 방문했을 때 한 할머니가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엔 이름 석자도 못 썼는데 이젠 손주 생일 카드도 써요. 한글이 날 사람 만들어줬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한글이 교육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사실이요. 이건 다른 나라의 문해, 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몽 프로젝트였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존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역동성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었죠. 한국은 전후 원조국이었고 사회 인프라보다 군사와 생존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이 스스로 글을 배우고 가르치며 문자 있는 나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빠르게 문해율이 회복된 나라를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농촌 지역이나 노년층을 위한 문해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늦깎이로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에서 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우연히 지켜보게 됐어요. 거기선 초등학생 손자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할머니는 손자에게 바른 맞춤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세대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 장면이 진짜 교육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문자 앞에 세대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 못 읽는 게 뭐 대수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글자 하나쯤은 꼭 읽게 하자고 나섰습니다. 이건 정부의 공약이 아니었고 국민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는 많지만 글을 먼저 가르친 사회는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점토판이 잠들어 있는 이라크 박물관부터 마야 문명이 남긴 상형 문자가 숨쉬는 과테말라 정글까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문자 탄생일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어요. 10월 9일 한글날. 이 나라에서는 글자를 위해 하루를 법적으로 비워둡니다. 공휴일이자 기념일, 단지 국가가 만들어준 날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낸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문자도 기념한다고. 그것도 공휴일로.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날은 글자가 아니라 기억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요. 한글날의 뿌리는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어 연구회가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려 각야날이라는 이름으로 비공식 기념일을 정한 게 시작이었어요. 일제의 눈을 피해 몰래 치러졌던 그 첫 기념식은 백범 김구 선생도 참석했을 정도로 상징적인 자리였다고 하더군요. 해방 이후 1949년 드디어 한글날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나라를 되찾자마자 제일 먼저 기념한 것이 문자였다는 사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1991년 경제성장 논리를 이유로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자들, 교사들, 일반 시민들까지 글자를 기념하지 않는 나라는 곧 정체성을 잃는다는 주장과 함께 수천 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다시 국회로, 언론으로, 거리로 이어졌어요. 결국 2013년 한글날은 공식 공휴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한국어로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념일 하나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집단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실제로 바꿔내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글은 이들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닌 자기 정의였던 거죠. 지금의 한글날은 정말 축제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캘리그래피 대회, 어린이 퀴즈쇼, 시민, 필사운동 등 수십 개의 문화 행사가 열리고 유치원 아이들부터 노인네까지 온 세대가 글자를 찬양하는 장면은 처음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글날 행사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 축제가 단순한 민족 자긍심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건 세종대왕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우리는 이 글자로 살아남았다는 집단 기억의 축제였어요. 일제의 탄압, 전쟁의 폐허,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한글을 지켜낸 모든 사람에 대한 경의를 담은 날이었죠. 2024년 한글날,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에 초청돼 외국인이 본 한글이라는 짧은 강연을 했어요. 강의가 끝나자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제게 쪽지를 줬습니다. 색종이에 삐뚤빼뚤 적힌 한 문장이었죠.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자신들의 문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원래 이 글자를 썼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함께 지켜왔다. 이게 바로 한글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건 과거의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현재의 사용자를 스스로 칭찬하는 날이었어요. 이 문자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세종대왕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글자를 아끼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문자를 이렇게 가슴 깊이 품은 민족은 본 적이 없었어요. 문자에 하루를 내어주는 민족. 그건 생산성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글이 된다는 걸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한글날 행사가 끝난 뒤 저는 한국의 연구진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제가 맡은 주제, 즉 한글의 디지털 생존력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처음엔 의례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문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그 수준이 달랐습니다. 한글이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가장 먼저 진화한 문자라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AI 연구소의 김태윤 박사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글은 음성인식 정확도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보다 평균 7에서 12%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었죠. 가장 먼저 놀란 건 유니코드 체계였습니다. 한글은 단일 문자가 아니라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형 문자죠. 예를 들어 강이라는 글자는 사실상 기역아, 이응으로 분리된 코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구조냐고요? AI 입장에서는 발음 단위, 의미 단위, 입력 단위가 모두 정렬된 상태로 제공되는 셈이에요. 즉, 사람이 가르치기 전부터 알고리즘이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음성 인식 정확도도 충격적이었어요. 구글이나 애플 심지어 국내 포털 네이버까지 한국어의 음성 인식 성공률이 영어보다 높은 구간이 존재했거든요. 왜일까요? 발음과 표기가 거의 1대1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알파벳은 적지만 발음 예외가 넘쳐나고 한자는 모양과 소리가 무관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씁니다. AI가 가장 사랑하는 구조죠. 서울 강남의 한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저한테 키보드를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혹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한글 자판의 특성이었습니다. 한글 자판은 모음과 자음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조합되는 방식이었어요. 영어 타이핑에 익숙한 저도 10분 안에 기본적인 타이핑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이었어요. 입력 방식이 직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검색 자동 완성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어를 입력할 때 몇 자만 넣어도 정확히 예측이 되는데 그 이유는 조합 가능한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제한돼 있어서예요. 사용자 한 명이 검색한 단어와 다른 수천만 명의 검색 패턴이 정확하게 매핑되면서 AI는 점점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검색 오류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맞춤법 교정 기능도 영어보다 빠르게 실시간 보정이 되더군요. 이 구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문자라기보다 언어적 알고리즘에 가까웠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창제한 문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21세기의 기계 학습에도 가장 잘 맞는 문자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한글은 처음부터 사용자의 입과 귀에 맞추기 위해 설계된 문자였어요. 그래서 기술이 따라온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느낀 건 제가 직접 체험한 에피소드 덕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자사 AI 음성 비서에게 한국어 명령을 내리는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AI가 명령을 오해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유창하지 않은 외국인 발음까지 거의 정확히 인식했죠. 심지어 제가 세종대왕을 알려줘라고 했더니 AI는 즉시 훈민정음 창제 배경을 설명하면서 세종대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한 군주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한글을 배우면서 그 철학까지 함께 흡수하고 있던 겁니다. 다른 나라의 AI는 사용자를 도우려고 진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AI는 한글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면서 더 똑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전환을 견딘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문명을 리드할 구조를 가진 문자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글자는 기술보다 인간을 먼저 고려했다. 그래서 기계도 좋아한다.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글은 한국을 위한 최고의 문자였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한글은 한국만을 위한 문자였을까? 그러던 중 한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찌아찌아족의 한글 채택 사례. 정확히는 2009년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채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수출했다고요? 그것도 아시아 밖으로. 바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자카르타, 다시 비행기로 술라웨시 섬으로. 거기서 14시간을 더 이동한 끝에 드디어 바우바우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지 학교 교실에서 한글로 쓰인 교재와 표지판을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정말 쓰고 있었어요. 다가 아니라 찌아찌아족 고유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한글이 국경을 넘은 게 아니라 한 민족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불려간 거였죠. 현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을 쓰기로 하셨나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말엔 소리가 너무 많아서 기존 라틴 문자로는 표기가 안 됐어요. 근데 한글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쓸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 당시 말했죠.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로 적지 못하니. 500년 뒤 그 철학이 바다 건너 다른 민족의 말까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연대이자 문자적 구조의 혁명이었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몇 년 뒤 예산 문제와 행정 협조 부족으로 현지 정부의 공식 정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아찌아족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한글 교재를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발성 실험이 아니라 그들에겐 언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어요. 찌아찌아족 출신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자기 말을 쓸 방법이 없어 평생 서러워하셨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셨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문자가 다른 언어를 품을 수 있다는 건 그 구조만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배제하지 않고 맞추려는 의지요. 한글은 원래부터 다른 민족을 동등하게 본 문자였습니다. 한글이 강한 이유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위에서 내려온 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도 못 쓰는 백성에게 이제 너희도 쓸 수 있다고 손 내민 문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찌아찌아족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남길 권리였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한글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민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모든 언어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이 문자는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존중했다. 그래서 지금도 국경을 넘고 있다. 지금 저는 광화문 근처 작은 서점에 있습니다. 책장을 훑다가 한 노란 표지의 에세이를 발견했죠. 한글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저자는 70대 할머니였고 내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65세에 처음으로 이름을 썼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글자를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끝에 커뮤니케이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한글은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호이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관장님과의 인터뷰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고 해방 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저는 문자를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했던 것 같아요. AI 학습률, 검색 정확도, 유니코드 호환성 같은 지표에만 집착했죠. 하지만 한글을 분석하고 만지고 직접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니 제가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정신입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 AI 번역과 음성 인식의 상용화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도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시스템은 바로 이 글자였습니다. 한글은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을 잇는 정신의 그릇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문자의 정신이 어디냐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땅바닥에 글을 새기던 어르신을, 글을 몰라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아이들이 맞춤법을 SNS에서 지적하는 모습을요. 이건 진화가 아니라 지킴입니다. 자기의 언어를 자기 손으로 쓰고 싶다는 그 집요한 욕망이 600년을 버텨낸 것입니다. 한글은 세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낸 건 국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목숨 걸고 전후에는 배를 골아가며 지금은 AI 앞에서도 이 글자의 정신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문자를 통해 자신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과거를 잊고 미래를 설계하더군요. 이 나라는 글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자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문자는 기술이 아니다. 그건 곧 민족이 끝까지 지켜낸 정신이며 한글은 그 정신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문자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독일 없이 전기차를 만든다고요? 독일제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생산한다고요? 반도체 소재를 막았더니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게 됐다고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술을 막으면 포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럼 우리가 만들죠. 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차, 자주포, 배터리, 반도체, 로켓, 미사일까지. 독일과 유럽이 수십 년 걸린 걸 한국은 몇 년 만에 해냅니다. 그리고도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이 나라는 정말 미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슈타인. 독일의 군사 전문 기자로 유럽 방산 업계를 취재해온 베테랑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며 저는 늘 믿어왔어요. 방산의 세계는 유럽과 미국이 지배한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PGH-2000 자주포,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무기들은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아왔고 유럽과 나토는 늘 독일제 무기를 신뢰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뉴스가 쏟아졌어요. 폴란드가 독일 전차 대신 한국산 K2 전차를 대량 도입했다. K9 자주포가 유럽 무기 시장을 휩쓸고 있다. 독일이 한국 방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독일제 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독일 방산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저가형이라 인기가 많지만 결국 기술력은 독일이 우세합니다. 오래 못 갈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독일제 무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기술을 참고한 후발주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걸까? 저는 이 의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공항에선 자동 출입국 심사가 종종 오류를 일으키는데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죠.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겨우 공항에서부터 이런 충격을 받다니. 앞으로 마주할 것들이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타면서 창밖을 봤어요. 이곳이 2차 대전 이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라고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도로 위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택시기사도 한국산 전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속도였습니다. 무언가를 사든 먹든 이동하든 모든 것이 독일보다 3배는 빨랐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곳이 독일보다 후발주자인 나라 맞나요? 다음 날 한국의 군사 전문 기자들과 첫 미팅이 있었어요. 저는 가볍게 던졌죠. 요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인기라던데 진짜예요? 그런데 한국 기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다들 이게 뉴스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폴란드뿐만 아니라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도 K9 자주포를 구매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사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습니다. 말투에서 확신이 넘쳐났어요. 한국 기자들은 독일 방산을 과거의 강자 정도로만 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모든 예상이 깨져버렸어요. 한국은 공항부터 시스템이 독일보다 앞서 있었고 서울의 발전 속도는 유럽과 차원이 달랐고 한국 기자들은 자신감 넘치게 우리가 방산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저는 독일이 여전히 군사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한국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독일에서 온 메일이 수십 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토마스, 한국 K2 전차가 독일 없이 완전 국산화됐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했어. 그럴 리가 없지. 저는 아직도 믿지 않았어요. 독일의 기술 없이는 K2 전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한국의 K2 전차 개발 연구소로 향했어요. 이곳에서야말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현대적이고 깔끔한 연구시설이 펼쳐졌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 엔진 성능 테스트, 변속기 내구성 평가 같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 책임자와 악수를 나누며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은 여전히 독일제를 쓰고 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이제 독일 없이도 전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독일이 MTU 엔진과 랭크 변속기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은 결국 대체품을 찾지 못해 K2 전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엔진과 변속기를 개발했고 실전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였어요. 엔진과 변속기 국산화는 엄청난 도전일 텐데요. 한국 연구진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독일이 수출을 제한하자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 말이 너무 간단하게 들렸어요. 마치 커피 한 잔 마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연구소를 둘러본 후 저는 K2 전차의 실제 테스트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1000마력의 국산 엔진이 탑재된 K2 전차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게 독일 없이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탱크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거칠게 주행하면서도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심지어 변속도 부드럽고 가속력도 전혀 문제 없어 보였죠. 한국 연구원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만든 엔진과 변속기는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사막에서도 설원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만들었어요.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독일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뜻이니까요. 잠시 테스트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국산화를 이뤄낸 걸까요? 독일에서는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때 10에서 20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정부 승인, 연구 개발, 필드 테스트까지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니까요. K2 전차 테스트가 끝난 후 연구진과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독일이 수출을 막았을 때 불안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연구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수출을 제한한 건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요. 좋은 기회라고요? 독일 기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든 계기가 됐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유럽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독일이 없어도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이 만든 엔진과 변속기가 우리가 만든 것보다 나을 리 없잖아.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제 눈으로 본 K2 전차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이제 다음 목표는 K9 자주포였어요. K9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무기 수출품이죠. 하지만 독일의 PGH-2000 자주포와 비교하면 성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착한 연구소는 K2 전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방금도 K9 추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아직도 유럽에서는 독일제 자주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왜 다들 K9을 선택한 거죠? 한국연구원이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차트에는 독일과 한국의 자주포 비교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독일제 PGH2000이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PGH2000 독일제 자주포, 발사속도 분당 3발, 최대 사거리 40km, 가격 매우 비쌈, 생산속도 1년에 10에서 12문 수준. K9 자주포, 한국제 자주포, 발사속도 분당 6에서 8발,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가격 PGH2000의 60에서 70% 수준, 생산속도 연간 100문 이상 생산 가능. 연구소에서 나온 후 저는 K9 자주포가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K9 자주포가 늘어서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작하고 있었죠. 순간 K9 한 대가 포탄을 장전하더니 엄청난 굉음을 내며 발사했어요. 그 순간 땅이 울렸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데 포탄이 날아가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졌어요. 연달아 발사된 포탄들이 빠르게 목표를 타격하는 걸 보면서 저는 경악했어요. K9 자주포가 유럽에 대량 수출된 가장 큰 사례가 폴란드죠. 저는 폴란드 방산 관계자를 만나 직접 물어봤어요. 폴란드는 원래 독일과 오랫동안 군사 협력을 해왔는데 왜 한국 K9을 선택한 거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독일은 무기를 빨리 공급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전력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계약 후 6개월 만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5년을 기다리라고 했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관료적인 절차가 많고 생산 속도가 느려요. 반면 한국은 빠른 생산과 신속한 납품을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그럼 가격은 어땠나요? 독일제 자주포는 너무 비쌌습니다. 한국의 K9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어요. 독일 방산업계는 고품질 무기를 생산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죠. 결과적으로 유럽 군대는 한국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독일 방산 기업들은 K9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걸 보고 뒤늦게서야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독일 국방부에서는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독일 방산업체들이 한국의 생산 속도를 따라잡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무슨 방산 강국이라며 무시하던 태도가 이제는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방산 분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으니까요.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본사에서 추가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한국의 주요 산업을 직접 확인하고 독일과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서 분석해 전달해달라. 본사가 마련한 일정에 따라 저는 한국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방산만큼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독일을 앞선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소는 저를 초반부터 놀라게 했어요. 지금 보시는 배터리가 BMW i4, 벤츠 EQS, 폭스바겐 ID4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독일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다니 저는 자세히 물어봤어요. 설마 일부 모델만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거죠? 그러자 연구소 관계자가 웃으며 태블릿을 꺼내더니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공급망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직접 배터리 생산 공장도 방문했어요. 공장 내부는 자동화된 로봇들이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독일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배터리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루에 몇 개의 배터리가 생산되나요? 연구소 직원이 대답했어요. 하루 100만 개 이상입니다. 독일에선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독일 배터리 업체들은 아직도 공장 증설을 논의하는 중인데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독일도 전기차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배터리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거죠?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독일과 유럽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20년 넘게 배터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독일이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죠. 순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건 한국 연구소의 주장만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독일에 있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직접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한국 배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우리 전기차 공장은 멈춥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유럽 자체 배터리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한국과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 배터리를 쓰면서도 언젠가는 독립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독일이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국은 이미 독일이 따라가기 힘든 만큼 배터리 산업의 절대 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은 한국 배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국 배터리 없이 독일 전기차는 존재할 수 없다. 유럽은 한국을 견제하지만 한국은 이미 한참 앞서 있다. 제 기사 제목이 점점 더 강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늘의 목적지인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위압감을 느꼈어요. 거대한 클린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로봇들이 사람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도 반도체 공장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규모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를 안내한 연구원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인가요?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소재는 어디서 수입합니까? 순간 연구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자체 생산합니다.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일본이 거의 독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연구원은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라고 되묻더군요.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연구원이 한 기사 링크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2019년 일본,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공격했다고요? 저는 방산을 주로 취재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한국을 타격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일본이 핵심 소재를 막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연구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일본 없이 독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원은 저를 데리고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반도체 소재와 부품이 전시되어 있었죠. 2019년 당시 일본은 우리에게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막았습니다. 일본은 이 소재 없이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해온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연구원의 손가락이 옆에 놓인 다른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우리는 모든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독점했던 기술을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연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다시 수출해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죠. 무조건 자체 생산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나라 정말 이상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보통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대체 공급망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연구원이 추가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세계 1위 43%, SK하이닉스 세계 2위 29%,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세계 2위 19%.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아닙니까? 아니요. 한국입니다. 미국이 설계한 칩도 유럽이 개발한 반도체도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전략 수준에서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일본 언론 기사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이제 일본 언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없으면 일본도 어려워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된다. 취재 일정이 끝나갈 무렵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에 초대받았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최신 무기들이 전시된다고 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보였어요. 그 앞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관계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최신형 KF-21 보람의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한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어요. 솔직히 말해 전투기 개발은 로켓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유럽도 미국 F-35를 사서 쓰고 있죠. 저는 한국 공군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F-35만큼의 스텔스 성능은 없지만 유럽의 타이푼, 라팔과 동급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독일, 영국,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발언이었어요. 한국이 이제는 유럽 방산 강국들과도 정면 대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 전투기도 국산화된 건가요? 물론입니다. 엔진은 아직 외국산이지만 나머지는 거의 국산 기술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보게 되었어요. 이 미사일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도미사일이었어요. 현무2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5분 내 타격 가능했어요. 현무4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술 탄도미사일이고 최근 개발한 현무5는 초대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중국까지 타격 가능 수준이었죠. 저는 그 미사일들을 보면서 유럽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은 방어 중심의 무기 체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모두 갖춘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독일이 한국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우리 독일과 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전차, 독일제 엔진 없으면 안 될 겁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독일 전기차 산업이 배터리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일본이 수출을 막으면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일본이 밀려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나라들은 기술이 부족하면 수입을 합니다. 자신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럼 우리가 만들죠.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국산화로 해결하려는 나라. 그게 이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제 독일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뭐든 국산화하는 이상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게 한국이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니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